그날 밤 안심병원의 4층 병동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다. 오직 침묵과 극도의 두려움, 그리고 젊은 간호사의 눈물만이 존재했다. 이제 막 직업을 시작한 한 여성이 잔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 고통은 육체를 찢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비극을 일으킨 자가 다름 아닌 과장이라는 두 글자로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명예와 권력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야정이다. 더 많은 충격적인 사건을 따라가기 위해 탐정 수사 기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심병원의 희미한 황금빛 조명 아래 치유의 장소로 여겨졌던 그곳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악몽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4층 병동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다. 오직 침묵과 극도의 두려움, 그리고 젊은 간호사의 눈물만이 존재했다. 이제 막 직업의 첫 발을 내디딘 한 여성이 잔혹한 비극을 겪어야 했다. 그 고통은 육체를 찢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박혀 고통을 주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일으킨 자가 모두가 존경하는 누구나 과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그날 밤 제약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조롱이 이루어졌고 그 연약한 여성의 마음에 음울한 상처를 남겼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명예와 권력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야정이며 침묵했던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을 맹목적으로 믿는 이들에게 경고의 종을 울리는 이야기다. 탐정 수사 기록과 함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풀어나가세요. 안전해 보이는 껍데기 뒤에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탐정 수사 기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서울, 11월. 오후에 내리는 비가 길게 이어지며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은 더 이상 없었다. 13번 시내버스 안에서 이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작은 가방을 꼭 쥔 채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오늘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서울의 유명한 사립병원 중 하나인 안심병원에서 간호사로 일 시작하는 날이었다. 이주는 24세로 서울의 한 간호 전문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그녀는 업계에 아는 사람도, 배경도, 어떤 인맥도 없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실력과 약간의 행운에 달려 있었다. 안심병원에 채용된 것은 그녀가 꿈에도 바라지 못했던 기회였다. 안심병원은 강남구에 위치해 있었다. 큰 도로 뒤로 느티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8층짜리 유백색 건물은 파란 간판이 반짝이며 마치 새로 칠한 듯 빛났다. 병원 정문을 지나 경비실에서 자신을 소개한 이주는 행정구락으로 안내받아 입사 절차를 밟았다. 그녀는 종합내과에 배치되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스케줄을 받았다. 첫 회의에서 이주는 간호팀장 김소영을 만났다. 35세 정도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으로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소량은 이준에게 병원 규정을 꼼꼼히 읽으라는 두꺼운 자료를 건네며 이곳이 그녀가 인턴으로 경험했던 공공병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곳은 전문적이고 엄격한 환경이며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2배, 3배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첫 며칠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환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를 지치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붕대 교체, 혈압 측정, 약 준비, 의사 보조까지. 피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열정으로 넘쳤다. 그녀는 이 직업을 사랑했고 하얀 간호복과 타인을 돌보는 느낌을 사랑했다. 일주일 후 이주는 4층 야간 근무로 배치되었다. 김소랑 팀장이 그녀에게 작게 말했다. 내과 과장인 박민수 선생님이 VIP 종합비구락에서 너와 함께 근무하라고 요청했어. 이주는 약간 놀랐다.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인데 왜 VIP 구락에 배치된 걸까?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고 감사 인사를 하며 스케줄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이주는 처음으로 4층에 들어섰다. 이곳은 다른 층과 완전히 달랐다. 각 병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광택나는 나무 바닥과 부드러운 황금빛 조명이 어우러졌다. 복도 끝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한수진이 이준을 보고 미소 지었다. 수진은 그녀에게 의사 대기실로 가라고 말했고 박민수 과장이 그곳에 있다고 전했다. 대기실은 작지만 깔끔했다. 나무 책상, 회전 의자, 2개의 서류 캐비닛이 있었다.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키 큰 남성이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며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민수 과장이었다. 동료 간호사들이 늘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준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며 칭찬했고 편하게 일하라고 자신이 잘 가르쳐 줄 거라고 말했다. 이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설렜다. 유명한 과장이 이렇게 젊고 예에 바르며 친절할 줄은 몰랐다. 첫 야간 근무는 평온하게 지나갔다. 이준은 박민수 과장을 따라 VIP 병실을 점검하고 환자 기록을 작성하며 지원 업무를 했다. 박민수는 업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끔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이준은 약간 쑥스러웠지만 자신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첫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이준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로부터 좋은 하루 되세요. 잘했어요 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녀는 박민수 과장일 거라 직감했지만 문자를 지우고 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 후로 이준은 계속해서 박민수 과장과 4층 야간 근무에 배치되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누군가는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다. 오랜 경력의 간호사 최인영이 이준에게 박민수 과장과 친하냐고 물었지만 이준은 웃으며 스케줄에 따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아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4층과 그 미소 짓는 남자가 그녀를 끝없는 악몽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심병원의 VIP 4층은 낮에는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다른 구락처럼 환자와 가족들이 북적이는 곳과 달랐다. 이곳의 각 병실은 작은 호텔 방 같았고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다. 내부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드나들었다. 처음 며칠 동안 이준은 이곳이 과장과 함께 일하며 배우는 좋은 기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의문이나 거절 없이 일했다. 열심히 하면 곧 인정받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 야간 근무 배정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항상 4층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챘다. 때로는 일주일에 4번이나 배치되었다. 또한 박민수 과장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자주 문자를 보내왔다. 짧은 메시지로 때로는 잘 자라는 인사, 때로는 오늘 정말 잘했어 같은 칭찬이었다. 이준은 답장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문자를 지웠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약품 창고에서 약을 꺼내던 이준은 천장의 카메라가 작은 종이로 가려진 것을 발견했다. 붙인 흔적이 교묘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려웠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물었지만 아마 수리 중일 거야 라는 건성 대답만 돌아왔다. 이준은 마음이 불안했다. 하필 4층에 카메라만 가려져 있고 그녀가 근무하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준은 우연히 환자 기록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다. 한 여성 환자의 심박수가 새벽 3시에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누구도 확인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근무 일정을 확인해 보니 그날 밤은 그녀의 근무였어야 했지만 분명히 그날 그녀는 내부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받았었다. 근무표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 이런 불일치가 있었을까? 이준은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짜라진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에서 어두운 방에 갇힌 자신을 보았다. 누군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차가운 손이 그녀의 옷을 찢었고 귀에 끔찍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땀에 젖어 심장이 쿵쾅거리며 잠에서 깼다. 꿈속의 장면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로 이주는 더욱 경계하게 되었지만 근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박민수 과장이 그녀를 4층으로 전배시키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래층은 너무 복잡해서 실수가 잦다며 자신과 함께 일하면 승진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주는 망설였다. 그녀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박민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나를 믿어 내가 잘 가르쳐 줄게라고 말했다. 주변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수군거렸지만 이준이 다가가면 입을 다물었다. 오랜 경력의 간호사 최은영이 점심시간에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여기서 보이는 모든 것을 믿지 마.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거야. 이준은 더 묻고 싶었지만 최은영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자리를 떴다. 모두의 침묵은 이준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듯했다. 이준은 자신이 익숙했던 근무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명확한 징후들이 나타났다. 어떤 근무는 이미 서류가 준비된 상태였다. 한 번은 박민수가 그녀에게 VIP 환자를 502호실로 옮기라고 했지만 그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이준이 망설이자 그는 웃으며 내부 일이라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한수진 간호사가 이준에게 502호실로 가서 박민수 과장의 서류 작업을 돕라고 말했다. 이준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취침 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탁자 위에는 오렌지 주스 한 잔과 펼쳐진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준은 조용히 말했다. 이준입니다. 선생님께서 부르셨나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찰칵 소리와 함께 잠겼다. 이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박민수가 그녀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목소리는 속삭이듯 말했다. 들어왔구나. 잘했어. 이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불안감이 그녀를 휩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박민수는 그녀에게 물을 마시며 업무를 논의하자고 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서늘한 무언가가 있었다. 이준은 거절하면 무례하다고 여겨질까 봐 두려워 작은 한 모금을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답답해졌다. 이준은 갑자기 온몸이 나른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박민수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놀았고 눈빛은 차갑고 사나워졌다. 이준은 벗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 박민수는 그녀의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다. 넌 참 착하지. 여기서의 룰을 알아야지. 이준은 도망치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다. 그의 손이 그녀를 꽉 붙잡아 침대 위로 밀쳤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침범당하는 것을 느끼며 완전히 무력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그의 낮은 웃음소리와 차가운 지퍼 소리만 귀에 들렸다. 착하게 굴어. 반항하지 마. 의식을 완전히 잃기 직전 이준은 그녀가 믿고 존경했던 사람의 얼굴에 비친 희미한 취침 등 불빛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은 대기실에서 깨어났다. 머리는 망치로 맞은 듯 아프고 온몸은 피로로 무너질 것 같았다. 제복은 구겨졌고 손목에는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펼쳐진 환자 서류와 깨끗이 비워진 오렌지 주스 잔만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이준은 공황 상태로 일어나 지난밤의 단편적인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의 몸은 강제로 침범당했고 약에 의해 마비된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무력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끔찍한 침해를 당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사층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사흘 뒤, 이쥐는 겉으로는 평정을 가장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졌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박민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몸은 떨렸다. 매일 밤 악몽이 되풀이되었다. 차가운 방에서 갇힌 자신, 옷을 찢는 차가운 손, 모욕적인 속삭임, 그리고 예곡된 얼굴에 비친 희미한 불빛. 그녀는 소리치고 모든 것을 부수고 그를 고발하고 싶었지만 결국 침묵했다. 이지은은 알고 있었다. 그녀 같은 신입 간호사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박민수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는 병원의 수석 약사였고 그의 누나는 병원 시스템의 주요 주주로서 권력을 쥐고 있었다. 이지은은 예로웠다. 업계에 아는 사람도 그녀를 지지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기숙사에 틀어박혀 필요할 때만 라면을 사러 나갔다. 최윤영 간호사가 사흘 연속 휴가를 냈어? 괜찮아. 라며 문자를 보내왔지만 이쥐는 조용히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화에는 이따금 발신자 미표시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다. 며칠 쉬어. 그날 일은 없었던 걸로 해.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짧지만 서늘한 문자는 그녀의 손을 떨게 했다. 이쥐는 모든 문자를 지웠지만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는 집착은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수치심, 더러움, 죄책감을 느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동정이나 애심의 눈초리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랬다고, 박민수를 유혹해 승진하려 했다고 말할까 봐 두려웠다. 어느 오후 이쥐는 그녀의 옛 스승인 김영준 교수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그의 개인 클리닉으로 갔다. 그는 간호전문대학에서 그녀를 아버지처럼 지켜줬던 따뜻한 스승이었다. 그녀는 불면증 때문에 내과 진찰을 받는 척하며 용기를 얻고자 했다. 대기실에서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의 젊은 간호사를 보았다. 두 눈이 붉게 부어 울고 있는 그녀는 누군가 다가가자 얼굴을 돌렸다. 이쥐는 멈칫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이쥐는 노트북을 열고 구글의 상사에게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검색했다. 수많은 법률 조항이 딱딱하고 복잡하게 나열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개인 블로그의 글에서 멈췄다. 제목은 나는 10년 동안 침묵했고 내 인생 전부를 대가로 치렀다였다. 그녀는 눈을 떼지 못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그 글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그 글의 여성은 과거 과장에게 강간당했고 두려움에 침묵했고 결국 간호업계에서 밀려났던 사람이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성은 1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글은 단 한 문장으로 마무리되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고 그 안에 자신을 본다면 나처럼 침묵하지 마세요. 이쥐는 멍하니 눈물을 흘리며 키보드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손이 떨렸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전화기를 열어 최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급히 만나고 싶어. 다음 날 오후, 이쥐는 서울 강남구의 작은 카페에서 최은영을 만났다. 최은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작고 날씬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인사치레는 필요 없어. 앉아. 이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뭐 마실래? 최은영이 물었지만 이쥐는 고개를 저으며 두 손을 꼭 쥐었다. 입술은 메말랐고 한참 만에야 용기를 내어 속삭였다. 박민수 과장에게 502호실에서 야간 근무 중에 강간당했어.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최윤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이준의 손을 잡아 힘껏 쥐었다. 언니는 알아. 새로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너처럼 솔직히 말한 사람은 처음이야.
이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언니도 아셨어? 최윤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내가 신입이었을 때도 4층 근무에 배정된 적이 있어. 나도 물을 마시라는 제안을 받았지. 다행히 경계했기 때문에 4층 야간 근무를 계속 거절했어. 하지만 그래서 승진도 못했지. 이지은이 물었다. 그런데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나요? 최윤영은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고발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전출되거나 퇴사당했어. 증거가 없었거든. 그는 아주 영리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직접적인 위협도 하지 않아.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지. 이준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최윤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김영준 교수, 서울시 보건청 감사관이자 내 옛 스승이야. 그는 과거 송파구에서 한 간호사를 도와 학대 사건을 고발한 적이 있어. 정직하고 영향력 있는 분이야. 이쥐는 몇 달 전 병원에 검사단으로 왔던 김영준 교수를 떠올렸다. 그는 학생들이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 단호히 보호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저는 교수님을 만날 용기가 없어.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최윤영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는 많은 사람보다 훨씬 강해. 너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그날 저녁, 이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한 줄 한 줄 명확했다. 그녀는 4층 근무 배정부터 교묘한 학대 행위, 502호실의 끔찍한 밤, 그리고 그 이후의 끊임없는 트라우마까지 모든 것을 적었다. 그녀는 이름을 적지 않고 구원을 원하는 피해자라고만 썼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은 병원 정문에서 김영준 교수를 기다렸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평범한 환자인 척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철의 편지를 슬쩍 넣었다. 김영준은 살짝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준은 등을 돌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걸어갔다. 불안이 그녀를 가득 채웠다. 1시간 뒤 약품실에 있던 이준의 내선 전화가 울렸다. 낮고 따뜻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준 맞지? 나 김영준 교수야. 가능한 한 빨리 너를 따로 만나고 싶어. 6층 접견실로 올 수 있겠니? 이준은 손이 차갑게 식으며 전화기를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구할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6층 접견실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복도 끝에 있었다. 이곳이 아직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직원은 많지 않았다. 방 안의 가구는 낡았고 천장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벽의 크림색 페인트는 시간에 따라 얼룩져 있었다. 이준은 직원이 건네준 물컵을 꼭 쥐고 들어섰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맞은편에는 그녀가 존경했던 옛 스승이자 현재 서울시 보건청 감사관인 김영준 교수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편지를 모두 읽었고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그 침착함이 이준을 안심시켰다. 김영준은 부드럽게 말했다. 이준, 너는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줘야 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빠뜨리지 말고.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이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4층 근무 배정, 이상한 눈빛들, 홀로 보낸 야간 근무, 그리고 502호실의 운명적인 밤까지. 시간 순서대로 세세한 이상 징후들을 하나씩 꺼내며 그녀는 마치 부서진 기억의 조각을 맞추듯 말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끔찍한 과거에 잠겨 있었다. 이야기가 끝난 뒤 방 안은 조용했다. 천장 선풍기의 느린 소리와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김영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이준에게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잘했어. 정말 용감했어.
하지만 이 일을 해결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일방적인 말로는 부족해. 내가 너를 믿지만. 이준은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교수님. 제가 가진 게 하나 있어. 그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제 옷소매에 마른 핏자국이 있었어. 그 옷을 아직 안 빨았어. 그리고 502호실에서 몰래 가져온 유리컵도 가지고 있어. 김영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즉시 말했다. 좋아. 그건 감정 가능한 물증이야. 하지만 더 필요해. 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녹음할게. 침착하게, 천천히 말해.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끊기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조리 있게 말했다. 마치 두려움을 벗어던진 듯이. 김영준은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주에 깊게 들었다. 그는 내부 조사를 오래 해왔기에 눈빛과 호흡으로 진실을 읽는 법을 알았다. 그는 이준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녹음이 끝난 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비밀번호로 보호했다. 그는 말했다. 이준, 이제 이 일은 너, 최윤영, 그리고 나, 단 세 사람만 아는 거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그가 알면 흔적을 지울 거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으려면 4층 카메라 시스템에 접근해야 해. 복도 카메라는 꺼졌을지 몰라도 이 병원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어. 내가 접근 가능한 기술자, 최우진을 알아. 이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교수님,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윤아라는 간호사요. 갑자기 퇴사하고 강원도로 이사 갔어요. 김영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윤아의 이름을 노트에 적으며 말했다. 고마워. 내 생각이 맞다면 박민수는 한 사람만 해친 게 아니야. 오랫동안 이런 짓을 했고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몰라. 이준은 두 손을 꼭 쥐며 물었다. 교수님, 저를 도와 그를 밝은 곳으로 끌어낼 건가요? 김영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바람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너만 돕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침묵했던 모든 일을 돕는 거야. 그날 병원을 떠난 김영준은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그는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로 가서 정보를 정리했다. 탁자 위에는 안심병원의 관계도 서울시 보건청에서 제공한 인사 명단이 펼쳐졌다. 내과 과장 박민수 밑에는 빽빽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는 일본에서 연수한 내과 전문의로 집안은 이력의 명문이었다. 그의 아내는 병원의 수석 약사, 누나는 주요 주주로 병원의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관계망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김영준 교수는 새로운 피해자인 이준의 이름과 2달 전 입사한 그녀의 상황, 그리고 이미 퇴사한 잇 피해자 정윤아의 이름을 메모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안심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최은영을 만났다. 최은영은 일찍 도착해 있었다. 수척한 모습에 단호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몇 마디 인사 후 김영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윤아가 방원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 정윤아 말이야. 최윤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아는 강원도 출신이지만 퇴사 후 춘천으로 가서 작은 개인 클리닉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곳이 더 평화롭다고 제게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윤아가 결혼한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 페이스북으로 다시 연락해보겠습니다. 최은영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김영준은 다음 단계를 진행했다. 기술자 최우진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는 직접 전화해 최우진을 8층 기술실로 불러냈다. 이곳은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다. 최우진은 40이 넘은 마른 체구의 남성으로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김영준을 보자마자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최우진, 이 일에 도움을 줘야겠어. 비구, 시스템, 종합병동, 특히 VIP 구락의 카메라 저장 시스템을 확인하고 싶어. 최우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비종합병동의 카메라는 현재 유지보수 중이라 데이터에 오류가 있습니다. 선생님. 김영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 병원에는 별도의 백업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아. 12월 20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의 영상을 확인해야겠어. 최우진은 살짝 놀라며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건 과장님과 보안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영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누군지 아나? 이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야. 이건 즉각적인 감사 명령이야. 거부하면 의료법과 고발법을 위반하는 거야. 최우진은 침을 삼키며 몇 분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서버실은 차갑고 기계들이 잉잉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최우진은 자리에 앉아 빠르게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화면에 수십 개의 저장 폴더가 나타났다. 그는 스크롤을 내려 비종합 병동 VIP 구락의 보안 백업 폴더를 찾았다. 영상이 나타났다. 4층 복도의 희미한 취침등 불빛 아래 화면 왼쪽 상단의 시계가 시간을 표시했다. 최우진은 영상을 빠르게 돌려 새벽 3시 15분으로 맞췄다. 영상에는 이준이 약품실에서 서류를 들고 502호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1분 뒤 박민수가 흰색 가운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빠르게 주위를 둘러본 뒤 문을 닫는 모습이 보였다. 직후 병실 밖 카메라 신호가 끊기며 화면이 검게 변했다. 김영준이 낮게 소리쳤다. 최우진, 왜 여기서 신호가 끊긴 거지? 최우진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서버실을 나온 김영준은 8층 난간에 기대서며 병원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퍼즐 조각이 점점 맞춰지고 있었다. 박민수는 기술 부서의 누군가와 공모했거나 최소한 최우진이 강요당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최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유나 소식 들었어? 곧바로 답장이 왔다. 유나가 메시지를 읽었어. 만나기로 했고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김영준은 눈을 감고 아침의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그는 이 싸움이 시작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일주일 뒤 1월의 추운 아침, 김영준과 최은영은 춘천에 있었다. 그들은 완만한 언덕길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에서 정윤아를 만났다. 카페 앞에는 아침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다. 정윤아는 회색 니트에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났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깊이 패였으며 짧게 자른 머리는 예전의 부드러운 간호사 모습이 아닌 세상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단단하고 무심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김영준을 보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유나. 이건 최은영, 기억할 거야.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가 곧 황혼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두 손을 깍지 끼고 말했다. 선생님이 저를 찾으신 건 그 일 때문이죠? 김영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맞아. 너 혼자가 아니야. 정윤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물이 맺혔다.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수치스러웠고 도망치고 싶었죠. 그래도 잊을 수는 없었어. 최은영이 정윤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지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줘. 너처럼 힘들었던 한 소녀가 지금 구원받아야 해. 정윤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어깨를 떨었다. 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였어. 안심병원에 입사한 건 꿈만 같았죠. 처음엔 2층에서 일했어. 몇 달 뒤 4층 야간 근무로 배정됐죠. 다들 그게 빠른 승진 기회라고 했어. 첫날 밤, 박민수가 저를 502호실로 불러 VIP 병원 서류를 정리하라고 했어. 그는 저에게 오렌지 주스를 건넸죠. 맛이 조금 이상했지만 예심하지 않았어. 그러다 어지러움이 시작됐어. 정윤아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저를 강간했어. 희미한 취침등 불빛 아래 저는 반항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어. 그는 제 귀에 속삭였어. 착하게 굴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착하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
최윤영이 정윤아에게 휴지를 건넸다. 정윤아는 얼굴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침묵했어. 두려웠어. 그날 이후로도 그는 저를 4층 야간 근무로 계속 불렀어. 매번 지옥 같았죠. 우울증 증세가 생겼어. 어느 날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어. 새파란 간호사 말과 유명한 과장 말을 누가 믿겠어? 아내는 수석 약사고 누나는 대주주야. 너는 질 거야. 저는 졌어.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죠. 퇴사하고 춘천으로 도망쳤어. 모든 걸 잊으려 했지만, 죽는 게 편할까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슬퍼할까 봐 살았어.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함께요. 방 안은 조용했다. 유리창으로 바람 소리만 들렸다. 김영준은 천천히 말했다. 윤아, 이제 너는 너 자신과 이준,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찾을 기회가 있어. 정윤아는 그를 바라보며 지친 눈빛에 작은 불꽃이 반짝였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전 다 할게요. 증거는 가지고 있나요? 서류나 메시지, 뭐든. 정윤아는 가방에서 화면이 깨진 낡은 전화기를 꺼냈다. 지우지 않았어. 제 삶에서 지울 용기가 없었죠. 화면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있었다. 끔찍한 말투, 교묘한 위협, 거짓된 달콤한 약속들. 김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은영을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고발 절차를 시작할 거야. 서울시 보건청, 경찰 수사팀, 여성보호협회에 연락할게. 이건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야. 조직적인 강간죄야. 정윤아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온 김영준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이준의 녹음된 증언, 정윤아의 낡은 전화기에 남은 메시지, 이준의 간호사복에 묻은 마른 핏자국과 책, 이준이 502호실에서 몰래 가져온 오렌지 주스 유리컵, 지난 3개월간 이준의 이름이 빈번히 등장하는 4층 근무 배정표 사본, 그리고 최우진이 추출한 백업 카메라 영상이 있었다. 영상은 502호실 내부를 직접 찍지 못했지만 박민수가 이준을 방으로 끌어들이고 카메라가 갑자기 꺼진 시간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는 모든 자료를 보안 봉투에 넣어 잠갔다. 그리고 서울시 보건청에 제출하기 전 봉인했다. 동시에 그는 증인 보호를 위해 여성보호협회에 심리 지원을 요청했다. 긴 싸움을 준비하며 그날 이준은 최은영이 데려가 안심병원에서 김영준 교수를 따로 만났다. 그녀는 심플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영준은 말했다. 이준, 오늘 너는 정식 고소장에 서명해야 해. 동의한다면 이건 전환점이 될 거야. 확실히 할 건가? 이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고향의 어머니, 공포에 떨던 밤들,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다. 확실해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펜을 들고 서명했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이준은 익숙한 미등록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착하구나. 하지만 너는 이길 수 없어.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다면 고소장을 철회. 늦기 전에. 바로 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 집대문 사진과 함께 평화롭지 않니?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준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다. 그녀는 흐느끼며 최은영에게 전화했다. 언니, 그가 우리 집 주소를 알아요. 엄마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최은영은 잠시 침묵하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 잘 들어. 문 잠그고 어디 가지 마. 나랑 김영준 교수님이 지금 바로 갈게. 30분 뒤 김영준과 최은영이 이준의 기숙사에 도착했다. 그녀가 침대 위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김영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 그는 권력과 인맥이 있어. 너와 내 가족을 위협할 거야.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일부터 경찰과 협력해 증인 보호 명령을 요청할게. 이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엄마가 다치면 어쩌죠? 누구도 저 대신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면 해요. 김영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무도 너 대신 대가를 치르지 않아. 대가를 치러야 할 건 그자야. 그는 최은영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진 고향 마을의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 지역을 순찰해달라고 해. 나는 서울 경찰에 연락할게. 그자가 손댈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이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결심이 뒤섞였다. 정윤아를 만났을 때 김영준의 말을 떠올렸다. 너만 돕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침묵했던 모든 일을 돕는 거야. 만약 그녀가 무너진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고통을 겪어야 할까? 얼마나 많은 신입 간호사들이 꿈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강요당할까?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다. 아니, 그녀는 무너질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최은영은 이준을 서울경찰서 조사실로 데려갔다. 좁은 방은 회색 페인트 벽에 낡은 나무 책상과 차가운 의자로 채워져 있었다. 이준은 베테랑 수사관인 최중태 경감과 마주 앉았다. 그는 단정한 경찰 제복을 입고 엄격한 얼굴에 따뜻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진 맞지? 내가 이 사건을 담당할 거야. 사건을 최대한 자세히 말해줘. 이건 너만 돕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야. 이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을 꽉 쥐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4층 야간 근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박민수의 이상한 눈빛, 익명 메시지, 교묘한 유혹을 말했다. 그리고 502호실의 끔찍한 밤, 오렌지 주스, 약에 취해 마비된 느낌, 그녀의 옷을 찢는 혐오스러운 손, 문이 잠기는 찰칵 소리, 그리고 완전히 저항할 수 없었던 무력함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협박 메시지와 어머니 집대문 사진, 지난 며칠간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은 두려움까지 말했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최중태는 말을 끊지 않고 귀 기울였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차갑게 굳어졌다. 이준이 말을 마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이 서류를 상부에 올려 긴급 체포령을 신청할게. 이준은 진술서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다. 최중태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약속할게. 그는 대가를 치를 거야. 같은 시각, 안심병원에서 박민수는 개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경찰이 4층 서류를 찾으러 왔다는 경고 메시지가 가득한 노트북 화면이 있었다. 최우진이 데이터를 백업했다는 소식에 그는 책상을 세게 쳤다. 커피잔이 깨지며 도자기 조각이 튀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다. 지난 몇 년간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는 늘 치밀했다. 카메라를 끄고 서류를 지우고 증인을 침묵시켰다. 그는 자신이 불패라고 믿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아내인 병원 수석 약사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보, 문제가 생겼어. 누가 날 고소했어. 12월 근무 배정포, 특히 이준 이름이 들어간 걸 지워야 해. 상대편은 몇 초 침묵하다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어? 당신이 잡히면 나까지 끌고 가지 마. 박민수는 멍해졌다. 전화기를 진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다. 그는 전화기를 벽에 던지며 고함쳤다. 작은 사무실은 그를 가두는 철창 같았다. 그날 오후 서울경찰과 보건청 감사가 안심병원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4층 사무실을 봉쇄하고 근무 배정포, 저장된 카메라 파일, 약품 창고의 약과 음료 샘플을 압수했다. 박민수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가는 길에 그는 익숙한 반쯤 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이준은 기숙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였고 차들은 분주히 오갔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에게 모든 것은 달라졌다. 전야가 울렸다. 최은영의 메시지였다. 그가 임시 구금됐어. 잘 자, 이지은. 오랜만에 이지은은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홀가분한 눈물이었다. 열평방미터도 안 되는 조사실에서 박민수는 철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손은 수갑으로 테이블에 고정되었다. 백열등이 그의 머리 위를 비추며 이마에 땀방울을 드러냈다. 최중태 경감은 두꺼운 서류철을 펴며 담담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수, 40세, 안심병원 내과 과장. 당신은 강간, 피해자 협박, 직권남용으로 반복적 강간 혐의로 임시 구금되었어. 침묵할 권리가 있지만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녹음되어 증거로 사용될 거야. 박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침묵했다. 최중태가 이어갔다. 죄를 인정하나? 박민수는 낮게 웃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죄? 증거가 뭐지? 그 여자는 자발적이었어. 승진하려고 날 유혹했지. 쫓겨나니까 강간이라고 거짓말을 꾸민 거야. 신입 간호사 말을 어떻게 믿나? 옆에 있던 젊은 수사관이 주먹을 쥐며 분노한 눈빛을 보냈지만 최중태는 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럼 정윤아는? 그녀도 자발적이었나? 협박 메시지는? 약이 든 오렌지 주스는? 이진의 간호사복에 묻은 당신의 체액은? DNA 감정 결과가 일치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박민수는 고개를 들며 눈을 부릅떴다. 이렇게 빨리 조사가 진행될 줄 몰랐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자발적이었다. 그 여자가 날 모함한 거야. 최중태 경감은 DNA 검사 결과 사진을 박민수 앞에 내밀었다. 자발적이었다고? 의식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여성이 손목에 멍 자국, 가슴에 생긴 찰과상, 그리고 당신의 체액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속삭였다. 너희들은 이해 못해. 그 여자들은 처음부터 명예를 탐내는 부류였어. 내가 기회를 준 거지. 최중태는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회? 당신은 자신의 범죄를 기회라고 부르나?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짓을 했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나? 박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부릅떴다. 기억 안 나. 많아봤자 몇 명이야. 하지만 그들은 고발할 용기가 없었어. 그 말은 차가운 조사실에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에 극도의 분노를 남겼다. 다음 날 박민수 과장이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안심병원에 폭풍처럼 퍼졌다. 간호사들은 몰아 수근거렸다. 얼굴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였다.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 정상 아니었어. 맙서사, 내가 4층 근무 안 걸린 게 다행이야. 이진 정말 용감하다. 나 같았으면 고발 못했을 거야. 복도 한쪽에서 최은영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4층 문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끔찍한 비밀이 빛 아래로 끌려나왔다. 그날 저녁 이진은 기숙사의 작은 방에서 전야기를 여러 뉴스를 읽었다. 박민수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로 끌려가는 사진이 온갖 언론에 도배되었다. 기사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의사 가면을 쓴 악마. 이런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사흘,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그들이 강하게 이겨내길. 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믿음의 눈물이었다. 하늘의 그물이 성글어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믿음이었다.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아침, 서울지방법원에서 박민수 강간 및 다수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의 1심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복도에는 수십 명의 기자, 안심병원 의사와 직원, 관심 있는 이들이 빽빽이 몰렸다. 이준은 피해자석에 앉았다. 두 손을 깍지 끼고 단호한 눈빛을 띄었다.
옆에는 처음부터 함께해준 최은영이 있었다. 앞에는 옛 스승이자 정의를 되찾아준 김영준 교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든든한 버팀목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 맞은편에는 박민수가 있었다. 오늘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다. 더 이상 자랑스러운 흰 가운도 과장의 이풍당당한 모습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눈은 깊게 패였으며 얼굴은 혼을 잃은 듯 수척했다. 재판장이 1시간 가까이 기소장을 낭독했다. 직권남용, 다수 피해자 강간, 협박과 정신적 압박으로 범죄 은폐, 병원 카메라 시스템 조작 등 제목이 상세히 나열됐다. 법정은 고요했다. 천장에 에어컨 소리만 뚜렷이 울렸다. 증언대에 오른 이준은 단단한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다. 그는 제 인생을 파괴했어. 그날 밤 저는 순결뿐 아니라 제가 사랑하던 직업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어.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처럼 침묵했던 모든 여성을 위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박민수도 고개를 들었다가 텅 빈 눈빛으로 다시 숙였다. 정윤아도 증언대에 올랐다. 짙은 초록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자른 그녀는 청초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끔찍했던 야간 근무, 협박 메시지, 우울증으로 죽음을 생각했던 몇 년을 말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정윤아는 증언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저는 10년 동안 침묵했어.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 박민수가 차례가 됐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도 남자일 뿐이에요. 유혹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분노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짐승 같은 놈.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다. 하루에 걸친 재판 끝에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박민수는 조직적 강간, 직권남용, 증인 협박 혐의로 유죄였다. 그는 20년 징역, 일회행위 영구 박탈,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그리고 공개 사과를 선고받았다. 이준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그를 동정하거나 기뻐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박민수는 경찰차로 끌려갔다. 이준을 지나치며 잠시 멈췄다. 그의 눈이 그녀와 마주쳤다. 그 순간 이준은 패배자를 보았다. 욕망, 범죄,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대가로 패배한 자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밀려갔다. 변명할 여지는 없었다. 이준은 법정을 나와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햇살은 찬란했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최은영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넌 정말 강했어. 김영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꿈꾼 길을 계속 가. 악몽이 꿈을 죽이게 두지 마. 이준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앞길이 아직 멀고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악마뿐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도 이겼다. 재판 한 달 뒤 이준은 안심병원을 그만뒀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떠나는 날 최은영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이준, 넌 정말 강했어. 우리 중 누구도 하지 못한 걸 해냈어. 이준은 눈가가 붉어지며 웃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도 저 같은 악몽을 겪지 않길 바랐어요. 이준은 고향 강원도로 돌아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오후엔 고추밭에 물을 주고 밤에는 현관에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그 평온한 날들은 그녀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풀을 뽑으며 조용히 물었다. 앞으로 뭘 할 건지 생각해봤니? 아직도 간호사를 하고 싶니?
이주는 잠시 침묵하다 미소 지었다. 계속할 거예요, 엄마. 저는 이 직업을 사랑해요.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온 일을 미워할 순 없어요. 어머니는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3개월 뒤, 이주는 강원도의 작은 지역 병원에서 일 시작했다. 급여는 적고 근무 시간은 길었지만 동료들은 따뜻했고 환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로 그녀를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할머니에게 수액을 놓거나 할아버지에게 붕대를 감거나 주사가 무서운 아이를 달래줄 때마다 이준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어느 비 오는 오후, 환자에게 약을 나눠주던 중 전화가 울렸다. 최윤영의 메시지였다. 잘 지내? 오늘 신문에 안심병원이 새 내과 과장을 뽑았다는 기사가 실렸어. 그들은 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팀도 만들었어. 내 덕분에 모든 게 변하고 있어. 이주는 메시지를 읽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간호사복 주머니에 넣고 일을 계속했다. 그날 밤,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이주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복도는 텅 비었고 노란 불빛이 반짝이는 타일 바닥을 비췄다. 그녀는 근무 데스크에 앉아 환자 기록을 작성하며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이따금 옛 기억이 떠올랐다. 4층의 희미한 불빛, 소독약 냄새, 그 혐오스러운 손길.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악몽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주는 상처가 영원히 흉터로 남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흉터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흉터는 단지 우리가 살아남았고 악몽보다 강해졌음을 상기시킬 뿐이다. 근무 데스크 위에 그녀는 작은 메모를 붙였다. 스스로 쓴 문구였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 어둠 속에서야 자신의 빛을 볼 수 있어. 이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초라름 어느 아침,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이주는 집 현관에 서서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것이 차츰 가라앉았다. 악몽에 시달리던 날들은 고향의 소박한 삶으로 대체됐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풀을 뽑고 채소를 땄다. 오후에는 고추밭에 물을 주고 밤에는 현관에 앉아 어머니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를 들었다. 그 평온한 날들은 그녀의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치유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가난한 환자들을 돕는 착한 간호사라고 불렀다. 이주는 미소 지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진정으로 삶으로 돌아왔고 한때 추구했던 이상을 되찾았다. 어머니가 물었다. 애 큰 병원에 남지 않고 여기로 왔니? 힘들잖아. 이주는 부드럽게 답했다. 여기서 평온함을 느껴요, 엄마. 여기선 두려움도 계산도 없이 진정한 간호사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제 아픔을 건드릴 수 없어요. 3개월 뒤, 이주는 강원도의 작은 지역 병원에서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동료들은 가족 같았고, 가난한 환자들은 그녀를 작은 간호사라 부르며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가 폭풍을 이겨냈다는 흉터였다. 비 오는 어느 오후, 환자에게 약을 나눠주던 중 전화가 울렸다. 최윤영의 메시지였다. 잘 지내? 안심병원이 새 내과 과장을 뽑았어. 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팀도 만들었어.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내 덕분이야. 이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일을 계속했다. 그날 밤,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복도는 텅 비었고 노란 불빛이 반짝이는 타일 바닥을 비췄다. 그녀는 근무 데스크에 앉아 환자 기록을 작성하며 창밖 빗소리를 들었다. 옛 기억이 가끔 떠올랐다. 4층의 희미한 불빛, 소독약 냄새, 그 혐오스러운 손길.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황홀한 심박을 느꼈다. 그 악몽은 더 이상 그녀를 묶을 힘이 없는 하나의 기억이 되었다. 근무 데스크 위에 그녀는 작은 메모를 붙였다. 스스로 쓴 문구였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 어둠 속에서야 자신의 빛을 볼 수 있어. 이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 하늘은 점점 밝아졌다. 또 다른 아침, 약을 준비하던 중 전화가 다시 울렸다. 최은영의 메시지였다. 그 사건 이후로 신입 간호사들이 더 용감해졌어. 학대를 당하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 길을 열어줬어. 고마워, 이진. 메시지를 읽으며 이진의 눈에서 눈물이 조롱이 흘렀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고 자신뿐 아니라 침묵했던 모든 이들에게 좋은 흔적을 남겼음을 알았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언니, 선생님,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저는 제 길을 계속 갈게요. 이 직업에 온전히 헌신할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침묵하지 않도록 할게요. 밖에서는 비가 그쳤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한때 쓰러졌고 어둠 속으로 몰렸던 작은 소녀는 이제 강하게 일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믿음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서. 이지은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준다. 삶에서 우리는 불의, 범죄, 그리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마주할 때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악이 명예, 권력, 높은 지위라는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침묵은 보이지 않는 공모이고 나쁜 이들이 계속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데 동조하는 것이다. 이주는 용감하게 일어섰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정의를 찾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다.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줄 선한 사람들을 찾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특히 나이 든 이들,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다.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세요. 그들이 삶의 불의 앞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진실의 힘을 퍼뜨리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정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보호하며 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탐정 수사 기록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